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L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6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생명보험 통계상 남녀의 평균 수명이 더 늘었습니다. 남자는 2.8세 늘어난 86.3세, 여자는 2.2세가 늘어난 90.7세. 여자의 평균 수명은 무려 90세를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좋아지면서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험개발원은 이 생명보험 가입자 통계를 이용해서 경험생명표 개정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경험생명표는요, 생명보험 가입자의 사망 현상을 관찰해 5년마다 작성하는 성별, 나이별 사망률 표인데요. 통계청의 국민생명표와 함께 사망 현상에 대한 국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국민생명표에서의 평균 수명은 2022년 기준 남자 79.9세, 여자 85.6세로 나타나는데요. 한마디로 이 경험생명표와는 차이가 나죠. 경험생명표에서의 평균 수명이 더 긴 이유는 생명보험 가입자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을 승낙할 때 건강진단이나 과거 병력 고지 등을 참고하기 때문인데요.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길어진 수명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설계가 필요해지겠죠. 1월 1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시간 재테크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요. 바디 우리 몸 안내서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립니다. 기획재정부가 새해 달라지는 제도 정책을 정리했는데요. 농업 분야의 변화 중에 가장 현장의 관심도가 높은 건 직불제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 대상 품목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건 두류의 경우 기존 논콩에서 완두, 녹두, 잠두, 팥까지 확대하고요. 이것을 신규 추가했는데요. 이것은 밀벼와 함께 세계 3대 식량 작물 중 하나인데요. 여름철에 쪄서도 먹고 기름도 추출해 쓰고 또 수염차를 끓여 먹기도 하죠. 노란 나달로 꽉 차서 하모니카 불듯 먹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뒤에 힌트 드리니까 너무 아시겠죠?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작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축산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2030년까지 축산 부문에서 추진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서 농축산 부분에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2018년 배출량이 2,120만 톤이었는데요. 이 중에 23%가량에 해당하는
500만 톤 정도를 감축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네. 같은 기간에 축산 부분에서는 940만 톤에서 770만 톤으로 170만 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이번에 또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네, 2030년까지 이제 이렇게 감축하겠다 목표를 제시한 건데, 근데 실제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량이 더 많다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축산 부분 중에서 이제 경정농업 부분은 지속적으로 경지가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요. 축산 부분은 현행 방식의 축산업을 그대로 지속할 경우에는 이 배출량이 오히려 17%가량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던 겁니다. 2030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1,1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건데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육류 중심으로 식생활이 변화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가축 사육 마리수 수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된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늘어날 거라고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망이 되는 건데, 근데 330만 톤을 줄이겠다는 거네요, 총?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 부분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 이걸 위해 가지고 농식품부가 내놓은 전략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그 온실가스 발생량을 직접 감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축산업과 연계된 다른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투의 최적 생산 구조로 축산업을 전환하는 대책, 이것이 이번에 같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이겠다는 건가요? 이 직접 저감이 사실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요. 퇴비하고 액비 생산 시설에 온실가스 저감 공정을 접목시켜서 발생량을 줄인다는 게 있는데요. 이게 2022년을 기준으로 가축 분뇨 발생량 중에 한 87%가량이 퇴액비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기계 교반이나 강제 송풍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 공정을 접목을 하면요, 발생량의 49%가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일반 사료가 아닌 저단백질 사료, 그 저단백 사료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먹이면은 소화되지 않은 질소질이 덜 배출되게 됨으로써 분뇨에서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소가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양이 엄청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걸 줄이는 방안도 도입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메탄 사료인데요. 이 저메탄 사료를 상용화해서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양을 줄이는 방식인데, 메탄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물질을 사료에 넣어서 먹이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걸 먹여서 먹이는 개체당 메탄 발생량을 한 10% 줄인다는 게 목적인데요. 이게 가능한 사료를 저메탄 사료라고 해서 이걸 또 인정해주는 사업도 시행이 됩니다. 먹이는 사료에서부터 또 가축 분뇨 처리 분야까지 다 노력이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료들을 이제 통칭해서 환경사료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저메탄 사료는 78%까지, 그리고 저단백 사료는 48%까지 확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축 분을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고체 연료를 만들어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요. 또 축분을 활용해서 만든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사용함으로써 탄소를 격리시켜야겠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스마트 축산을 통한 정밀 사용 관리로 분뇨나 악취 등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또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라는 것을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도 확대해서 탄소 배출 저감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습니다. 인센티브라면 만약에 온실가스 저감을 하면 일종의 지원금 같은 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저탄소 영동활동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시범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요. 소를 대상으로 하는 앞서 말씀드린 저메탄 사료, 이걸 먹일 경우에는 마리당 25,000원, 그리고 저단백 사료를 먹일 경우에 돼지의 경우는 마리당 5,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게 저메탄 물질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저단백 사료를 먹이게 될 경우에는 사육하는데 비용이 좀 더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퇴액비 생산 과정에서 적용되는 온실가스 저감 공정에 대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추진이 돼 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에서는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 변화라고 불리던 상황들이 지금은 이제 변화가 아니라 위기다, 기후 위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 축산 부분에서도 온실가스 저감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장학금인데요. 이 농어촌 희망재단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올해 1학기 청년창업농 장학생을 선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제 청년 창업농 장학금 이 지원 규모가 43억 원입니다. 네. 대학생도 900명 정도 선발을 하게 되는 계획인데요. 이 청년 창업농 장학금은 4년제 대학 3, 4학년 그리고 또 전문대 및 농업계 대학은 1학년 2학기 이상 중 만 40세 미만 그러니까 1984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로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그 1월 22일 17시까지 농어촌 희망재단 누리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니까 여러분 꼭 알아보고 신청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 업. 오늘은 시간 재테크 마케팅에 대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이 계획을 시간 단위로 짜고 실행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시테크라는 신조어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도 얘기 나눴지만 네. 저랑도 큰 상관이 없는 저도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했거든요. 참 부끄럽습니다만 네. 전혀 저랑 상관없는 얘기죠. 네, 시간까지 쪼개서 재테크를 한다. 대단합니다, 진짜. 네,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합성한 단어고요. 시간을 아껴서 돈을 번다라는 뜻도 있고 시간을 쪼개서 관리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네, 저희처럼 방학 계획표 같이 빡빡하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기는 한데요. 네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좋은 방법이다. 괜찮은 트렌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대단한 거죠. 네. 예, 존경합니다, 진짜. 예. 맞아요. 사실 이렇게 그 시테크라는 그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도 그 직장인의 경우에 원래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 굉장히 고정적이었는데 유연근무제라든지 자율출근제를 시행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출퇴근 시간을 개인이 또 조절할 수 있게 됐고요. 휴가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하루 단위 혹은 반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의 시차를 쓸 수 있게 하는 회사들도 휴가를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시차를 쓰는 건 뭐예요? 네, 1시간 단위로 휴가를 쓰는 거죠. 저희가 반차라고 하면 오전 휴가, 오후 휴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1시간 단위로 휴가를 쓰게 돼서 6시 퇴근인데 5시에 1시간 시차를 내고 퇴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장에서조차 시간 단위로 무언가를 쪼개서 내가 계획을 하고 휴가를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화두가 됐고 이런 측면에서 더욱 시테크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은 재테크를 합성한 단어인 만큼 초기에는 시테크가 시간을 아껴서 내가 돈을 번다. 또 다른 수입을 창출한다는 의미가 좀 컸거든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부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한 만큼 금전적인 보상을 얻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작은 돈이라도 번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작게 시테크를 시작했는데 최근에 시테크는 돈을 지불하고 내가 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내가 어려워하는 일을 돈을 지불하고 쓰고 네, 그 시간에 대신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는 쪽으로 시테크가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바뀐 거네요, 그러면 약간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주고 그 시간에 나는 다른 일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OTT 서비스만 하더라도 우리가 콘텐츠의 시간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구독료를 지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짧은 광고
광고를 안 보기 위해서라고도 하거든요. 네네.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들이는 시간은 중요하지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광고는 돈을 내서라도 보지 않겠다.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 동의합니다. 아닌가. 네.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들은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이게 바로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고 시장도 확장될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돈을 내고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고요. 사실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네. 집안 청소라든지 정리 대행하는 서비스 또 비대면 세탁 서비스들은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상태고요. 뭐 제가 사는 곳은 오피스텔인데 정말 많이 봐요. 맞아요. 예, 밖에 그 세탁 그게 네, 나와 옷장이 있는 게, 있죠. 예. 네. 처음엔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네. 너무 익숙하죠. 예. 맞아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는 새로운 이런 아이디어형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서비스가 나왔습니까? 쓰레기를 대신 버려줘요? 네.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 네. 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분리수거까지 대행하는가라는 생각을 저도 처음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뜻 상상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해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네. 바깥에 옷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해진 규격화된 봉투에 모든 쓰레기를 넣어서 네. 문 밖에 내놓으면 그 쓰레기를 수거해 가서 알아서 분리수거를 해주는 생활 폐기물 처리 서비스입니다. 근데 그 이웃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네. 항상 시간을 정말 잘 지켜서 내놓고 바로바로 뭐 수거를 해야 한다 이런 후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비스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런 서비스들을 개인도 이제 이용을 한다. 가정에서도 이용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지만 사실 처음에는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도시락 업체라든지 청소를 대행해 줄 사람이 없는 소규모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만든 기업의 의도는 또 조금 다르거든요. 네. 네, 어떤 이유냐면 환경오염의 해결 그리고 제대로 된 쓰레기 분리수거. 폐기. 네. 그걸 목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저 매일매일 우리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제대로 세척해서 분리수거를 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일반 쓰레기들을 버려서 이제 종량제 봉투에 내놓잖아요. 그 안에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무려 40%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전문 업체가 제대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환경 보호의 첫 걸음이다. 그거는 인정하죠. 네, 라는 목적으로 이 서비스들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투자들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 고객한테는 조금의 돈을 내고 편리함을 또 제공하기도 하지만 환경보호에 일조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앱에 들어가면 내가 쓰레기를 이렇게 버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환경보호에 일조했는지 이렇게 리포트도 준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시간 절약만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참 신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도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근데 그 유사한 서비스로 헌옷을 대신 버려주는 서비스도 또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집 근처에 헌옷 수거함들 그 초록색으로 된 거 네, 하나씩 네. 있잖아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계절마다 옷 정리할 때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해지고 낡은 옷들은 헌옷 수거함에 넣으면 되지만 버리기에 조금 아깝고 팔기엔 귀찮은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 되지 않냐라는 분들도 있긴 한데 물론 뭐 동네 상권까지 위협할 정도로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활성화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옷을 누군가에게 판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렇죠. 만나서 돈 거래도 해야 맞아요. 되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심리적인 갈등 할인해 주세요. 맞아요. 이거. 얼마로 할 것인가. 네, 예, 여러 네. 가지가 있죠. 이런 그 번거로움들에 내가 들이는 시간에 비하면 내가 이거를 팔고 나서 얻는 돈이 굉장히 작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착안을 해서 헌옷을 대신 버려주기도 하지만 대신 팔아주는 서비스까지 합쳐서 새로운 아이디어형 서비스를 낸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용자는 버릴 옷이나 뭐 팔아도 될 옷들을 구분 없이 일단 내놓게 되면은 이 일을 수거해 간 다음에 기업에서 옷 상태에 따라서 버릴 것은 버리고 또 깨끗이 세탁해서 값을 매겨주는 건데요. 물론 이제 세탁비나 뭐 수거비, 서비스 대행료와 같은 비용을 좀 제외하고 나면 내가 그 옷을 내놨다고 해서 많은 돈을 받지는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에 대량의 옷을 처리하고
그리고 내가 일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괜찮은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듣다 보니까 이렇게 세탁하고 수선한 옷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매장도 같이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품질이 좋은 옷을 구매할 수도 있는데 누적 고객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예요? 240만 명이라고 이미요? 해요. 네, 출시된 지. 240만. 네. 그럼 뭐 젊은 사람들 상당수가 쓰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2030 여성 고객이 86%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빠르네요. 네, 계절별로 옷을 바꿔 입는 것도 좋아하고 정리하는 것도 대신해주는 서비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세대 또 특정 성별 또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니즈가 있는 서비스들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2030 여성 고객의 86%. 놀랍습니다. 또 외식 물가 상승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사 먹는 것보다 사실 그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도 시테크와 관련된 제품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미리 준비하고 하는 건 오히려 시간을 더 쓰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노력도 엄청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도시락이나 반찬을 배달해서 먹는다라고 하면 또 외식과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이 직접 뭔가 만들어서 도시락을 준비하자 이런 트렌드가 생기고 있는데 사실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구매 가능한 이제 재료들은 싸게 많이 구매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죠.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버리는 것들이 훨씬 많아서 그냥 편의점에서 산다. 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칫하면 일주일 내내 같은 것만 먹습니다. 맞아요. 거기에서 서비스가 바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요? 네, 대량의 식재료를 혼자서 혹은 2인 가구가 먹으려면 매번 같은 요리를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양한 변주를 줘서 매일매일 다른 레시피로 같은 재료로 다른 요리를 먹자라는 컨셉의 서비스들 그리고 SNS 그리고 심지어 요리책까지 출간이 됐다고 해요. 네, 예를 들면 대량의 뭐 새우를 사서 양념을 해두고 미리 일요일 저녁 같은데 한두 시간 정도 준비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밥만 데워서 덮밥으로 먹기도 하고 빵과 함께 먹기도 하고 샐러드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요리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메뉴가 지겹지 않고 또 짧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레시피들을 밀프렙이라고 하거든요. 네, 식사를 준비한다라는 의미의 밀프렙이라고 하는데 이런 밀프렙 책까지 출간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또 도시락 을 싸려면 매일매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일주일치를 미리 준비하려면 당연히 용기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발빠르게 또 도시락 용기를 파는 업체들에서 세계 단위 묶음, 일주일치 도시락 용기를 한 번에 판매하는 그런 프로모션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시간 절약을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또 돈을 쓰게 만드는 이런 서비스가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서비스들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여성 직장인을 위한 비대면 질환 상담 서비스도 인기라고요. 이거 뭐예요? 네, 사실 병원에 직장인이 방문하려고 하면 휴가를 또 내야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평일을 피해서 주말에 갔다가 뭐 2시간, 3시간씩 기다린 경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가 되면서 진료 때문에 시간을 버리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여성 질환과 관련된 병원에 가는 것도 약간은 부담스러운 그런 질환에 대한 상담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라고 해요. 그래서 제휴된 병원의 전문의와 1차 상담을 해서 내 증상에 대해서 우선 정확하게 알고 병원 방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서비스인데요. 고객의 여기는 94%가 MZ세대고 그중에 20대가 60%가 넘는다고 해서 이들이 어린 나이에 여성 질환을 가지고 부인과에 방문하기 좀 꺼려하는 니즈들을 확실히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다양한 분야의 시테크 서비스들을 통해서 고객분들은 시간을 아끼고 중요한 일에 쓰는데 또
집중을 하셔야겠지만 기업들은 시장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조금 더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데 아이디어를 내보시면 새로운 정말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MZ 세대들이 이런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 네. 그거를 꼭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을 아끼는데 돈을 쓰는 시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몸은 점점 쇠약해 가는데요. 따라서 노후 준비란 우리 몸과 질병에 대해 좀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우리 몸에 대해 설명한 빌 브라이슨의 바디. 우리 몸 안내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디 우리 몸 안내서라는 책을 가져오셨는데 어떤 책인가요, 이거? 이게 우리가 평생 몸에 의지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수명이 늘어나면서 몸에 의지하는 기간 더 늘어났는데 정작 우리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라고 물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인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뭐 자체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책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의학 지식만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는 의학서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강과 관련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자기개발서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특이한데요? 이 저자가 이제 빌 브라이스인데 이분이 이제 수십 명의 이제 전문가들하고 만나고 또 200권이 넘는 책에서 다양한 정보를 꺼내가지고 질병하고 의학과 관련된 역사 스릴러 느낌의 그냥 아주 이야기성이 풍부한 아주 박진감 넘치는 책을 하나 써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지식도 있고 재미도 있는 책이라서 혹시 내 몸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빠져들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제목만 들으면요 기대가 전혀 안 됩니다. 우리 몸 안내서 이거를 이렇게 손이 언뜻 가기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재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일단 저자는 빌 브라이슨 어떤 사람인가요? 독서점 하시는 분은 빌 브라이슨 하면은 이분 썼으면 어느 정도 유머 코드가 있겠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요? 뭘로 알려지는 미국 1951년생이고 이제 미국 아이오와에서 태어나셨는데 논픽션 전문 작가. 논픽션 전문 작가고 여행 에세이 좋아하시는 분은 이분이 쓴 이제 빌 브라이슨의 발칙한 유럽 산책. 유럽 산책. 네, 거기 보면 유럽 여행하면서 생겼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풀어가거든요. 그런 톤들이 이 책에도 숨어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의 전작이 거의 모든 것의 역사예요. 어디선가 들어봤는데요. 제목은 한번 다 들어봤으니까 이게 우주랑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것들의 과학 을 탐사하면서 그 역사를 보는 건데 이거와 반대로 이제 바디 우리 몸 안내서 같은 경우는 그 시선을 우리 몸 안으로 돌려놓은 것.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 질병과 치료에 관련된 역사를 재미난 이야기로 풀어낸 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또 얘기 듣다 보니까 혹합니다. 제목에서 살짝 실망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1장 제목이 사람을 만드는 방법. 이 제목도 재밌죠. 재밌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다 구입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발상이네요. 2013년에 이제 케임브리지에 있었던 과학 축제 때 왕립학회가 이제 재미있는 과제를 하나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베네딕트 컴버비치 만들기. 그 배우. 예, 맞아요. 셜록하고 뭐 닥터 스트레인지 주인공이 그 배우인데 그때 당시에 그 축제의 개공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그 왕립협회는 이제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가 크게 보면 59가지 정도 되거든요. 59가지. 그 중에서 뭐 산소, 뭐 탄소, 수소, 질소, 칼슘 뭐 이런 것들이 한 99%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산소입니다. 우리 몸에서 산소가 차지하는 게 한 61%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원소 중에. 근데 산소가 엄청 가벼운 공기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61%가 그거면 날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 날아다니는 땅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붙어 있어도 너무 딱 붙어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산소가 그냥 산소 형태로 있는 게 아니고 수소랑 결합해서 물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예. 수소는 우리 몸에서 한 1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원소들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들이 얼마 정도냐? 우리 몸 산소 다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합치면 14,000원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수소 사는 데 들어가는 데 26,800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래저래서 다 합쳐보면 영국 파운드화 기준으로 96,500파운드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의 1억 6천만 원 정도면 우리 몸을 만들 수 있는 원소를 다 구입할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원소 다 구입해서 아무리 모아봐야 안 사람이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뭐 예.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복제하기는커녕 이제 세포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데 일단 재미삼아서 우리 몸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안내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여기까지 들었는데 재밌네요. 네. 괜찮습니다. 또 2장입니다. 우리 몸을 둘러싼 피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피부가 기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시죠? 없죠. 한 번도 근데 없죠. 이 책에서는 피부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기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면적이 2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무게로 한 5에서 7kg 정도 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 몸 피부가 이제 색깔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어떤 색을 다 띠고 있는데 색을 띠는 게 이제 멜라닌이라는 색소. 우리 흔히 멜라닌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의학용어로는 이제 유멜라닌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유멜라닌. 이게 네. 우리가 머리가 나이가 들면 머리가 새고 이러잖아요. 네네. 이게 멜라닌 색소가 빠져나가면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거 제가 본 거는 우리 피부색이 이제 서구 사람들 옅은 피부색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옅은 피부색은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농경이 출현해서 만들어낸 진화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경이 출현해서 만들어낸 진화의 결과가 피부색이라고. 예. 그러니까 수렵 체류집 활동할 때는 물고기나 사냥감 같은 것들을 잡아서 먹잖아요. 네. 거기서 비타민 D를 우리가 충분히 합성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작물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비타민 D를 얻는 방법은 음식 섭취를 통해서 얻거나 아니면 햇볕을 통해서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못 얻으니까 햇볕을 통해서 많이 얻어야 되니까 피부색이 옅어지는 식으로 진화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예.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처음 찾아봤는데 네. 뼈, 이런 거를 튼튼하게 만드는 네네. 역할, 면역력 증진하는 역할, 암하고 싸울 때 이런 역할도 하고요.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들도 하는 게 이 비타민 D의 역할인데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게 음식이나 햇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D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햇볕을 통해서 얻을 때 이게 태양의 자외선을 같이 써야 되잖아요. 이게 몸에 좋지가 않잖아요. 자외선은 안 좋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피부색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제 피부색이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진화해 왔는데 이게 사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런 진화 방식이 맞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고 이동성이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흩어져 탈려 보니까 자기 피부색에 맞지 않는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비타민 D를 피부색 가지고 만들어내는 건 문제에서 음식으로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음식만으로 이 비타민 D를 섭취하려면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매일 달걀을 15알을 먹든가. 달걀 15알을 매일 먹어야? 입에서 냄새 나겠죠. 스위스 치즈 3kg을 먹거나 찻숟가락 0.5개 분량의 대구 간유를 먹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1년 중에 일부는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로 살고 있고 특히나 북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한 90%에 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나옵니다. 네, 갑자기 그냥 쓸데없는 질문 하나 갑니다. 네. 상무님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 무조건 3개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네. 달걀 15개 매일 드실 거예요. 스위스 치즈 3kg 선택하실 거예요. 0.5개 분량의 대구 간유를 삼키실 거예요. 난 달걀 먹겠습니다. 그나마 익숙한 건 달걀입니다. 그렇죠. 15알. 약간 끔찍한데 얘기만 들어도. 네. 그리고 그 얘기도 있다면서요. 지문에 대한 얘기. 손가락 끝에 있는. 우리가 지문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손가락 끝에 지문이 왜 발달했냐? 여기에 대해서 이 책은 뭐라고 하냐면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다. 이게 정확하게 이게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아직 규명된 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이게 또 물건 짚는데 이런 게 홈 같은 게 있으니까 홈이 있으니까 물건이 안 벗어나게끔 만들어준다. 아니면 손가락에 이게 물 속에 들어가면 이게 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해서 좀 피부가 좀 유연하게 늘어나도록 만들어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추측에 불과하다.
증명된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사람마다 지문 모양은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 아,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 지문하고 일치하는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다. 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개의 지문이 아직까지 발견된 사례가 같은 지문이 발견된 사례가 없다 정도로 말을 하는 거지 100% 이걸 증명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하. 근데 막 지문으로 이제 범인 찾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스릴러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이게 1912년 10월에 프랑스 파리 8구에 있는 포브르 생토네르시 157번가 뭐 이러면 추리소설 느낌이 막 나잖아요. 거기서 살인 사건이 한 건이 납니다. 사람이 한 남자가 죽고 미술품 몇 점이 도난당했는데 경찰이 범인 찾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동원한 게 누구를 동원했냐. 범죄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알려진 알퐁스 베르티뇽이라는 사람의 알퐁스 베르티뇽. 예. 네. 사람도 좀 특이하잖아요. 프랑스 사람 딱 갖다 놓으면 감독 뭐 탐정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이분이 왠지 바바리 코트 입고. 인체 측정학을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뭐 유일한 것은 없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니까 앉은 키, 뭐 왼쪽 새끼손가락 길이, 뭐 뺨의 폭, 뭐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지문이라는 것도 해당된다. 근데 참고로 앉은 키가 안 변해요?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이분은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게 투입되고 나서 그 가서 조사를 해보다니까 창틀에 지문이 하나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지문을 통해서 범인을 밝혀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야.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범죄학에서 이 지문 조사가 본격히 활성화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또 그 우리가 가장 흔하게 걸리는 질병이 감기잖아요. 예. 요즘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왜 감기에 걸리는지에 대한 이유도 있나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고 몸이 으슬으슬해지면서 감기에 걸린다. 감기가 영어로 콜드라고 해서 추워지면 걸리는 거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과학은 아직 감기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책 읽어보면 우리 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네요. 지문도 왜 있는지 몰라. 감기도 몰라. 네. 감기라는 게 이게 단일한 질병이 아니고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증상들의 집합체라고 하고 그 바이러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리노바이러스라고 하고 하는데 이제 리노바이러스만 해도 종류가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재밌는 실험이 하나가 있는데 네. 영국에서 감기 연구단이라는 연구시설에서 이제 재밌는 실험을 하는 게 뭐냐면 사람 감기 걸리면 콧물 나오잖아요. 콧물하고 비슷한 액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 코에 장치를 해놓고 네. 이게 실질적으로는 콧물처럼 보이지만 거기 자외선을 떼면 뭐 색깔이 나오게끔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칵테일 파티 같은 걸 열어줘요. 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자외선을 한번 쭉 쬐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 참여한 지원자들의 손, 머리, 상체는 물론이고 안경, 문손잡이, 수요파, 견과거도 할 것 없이 모든 곳에 색소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잠시 지났는데. 다 퍼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른들이 그 측정을 해보니까 1시간당 평균 16번 정도 얼굴에 손을 댄답니다. 그 과정에서 손에 코에서 묻어있던 것들이 이렇게 네.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리고 쫙 퍼지고 1시간 실제 안에. 비슷한 실험이 애리조나 대학교에서도 있었는데 금속 손잡이에 바이러스 같은 거 살짝 묻혀놨는데 4시간이 지나자 건물 전체에 다 펴졌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코로나 때 막 난리였잖아요. 네. 그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라고 봐도. 그런데 손 씻는 게 되게 효과를 많이 그래서. 나타냈잖아요. 그때 손 씻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기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마스크 쓰는 거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손 씻는 거 이야기하니까 이제 재밌는 게 장티푸스 이야기도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장티푸스는 요즘 사람들 잘 모르실 건데 이게 살모넬라균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티푸스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메리 멜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누구냐면 요리사이건 가정부인데 이 사람은 장티푸스에 걸려 있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뭡니까? 그럼 증상은 없는데 그럼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장티푸스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본인만. 이 사람이 나타난 곳엔 2가지 증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장티푸스에 걸리고요. 그러고 나면 메리 멜런은 사라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 책이 왜 스릴러랑 결합됐다고 하는지 대략적으로 좀 느낌이 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 재밌는 책이네요. 맞습니다. 예.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우리 몸을 설명한 바디 우리 몸 안내서 재밌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옥수수였습니다. 0997님, 3990님, 9092님, 6123님 비롯해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눈길,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크게 틀어져서 아예 원수 사이처럼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